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추궁을 했지만 본인은 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를 받았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근데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범인이 경찰에게 숨겼던 정말 경악할 만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 채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많은 그런 범죄 사건들에 대한 영상들도 좀 보실 것 같은데 수많은 범죄 사건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딱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 나에게 가장 좀 충격을 줬던 사건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그 어떤 방송에 출연했던 형사분이 실제로 했던 말인데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마주하는 형사들이 가장 다루기 꺼려하는 사건이 존속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이 존속이라는 게 같은 혈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피가 섞인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비극이 더 끔찍하게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그동안 존속살인 사건을 많이 다뤘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빈번하게 있어 왔던 범죄인데 그중에서 특히 언급하기 참 무서운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존속 성범죄예요.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충격성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9년 7월 22일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112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젊은 남성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뭔가 되게 망설이는 것 같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친엄마를 살해했다는 거죠. 장난 전화일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사실이라면 강력범죄잖아요. 바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이 신고자의 자택으로 출동을 합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집 대문은 열려 있었고요. 마당은 좀 뭐랄까 좀 오랫동안 빈집이었던 것 같은 느낌? 주인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처럼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사람이 살기는 했을까 싶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경찰이 반신반의하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자진 신고를 했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21세의 조 씨였어요. 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펴봤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보일러실이 있었거든요. 그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여성의 시신이 한 구 있는 거예요. 숨진 여성은 일단 조 씨의 어머니로 추정이 됐어요. 그렇게 신고를 했으니까요. 시신을 좀 살펴봤는데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뚜렷하게 나 있었고요. 목에는 상당히 강한 힘으로 조른 듯한 애큰이 발견돼요. 바로 시신을 이제 국가수로 옮겨서 부검을 의뢰했고요. 익산경찰서는 조 씨를 그 자리에서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서로 이제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경찰이 추궁을 하는데 좀 납득하기 힘든 그 범행 동기를 대는 거예요.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돼서 PC방에서 사나흘씩 밤을 새고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더라 라는 말만 되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책을 보면서 나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아서 감정이 상했고 그걸로 다투다가 모발적으로 어머니를 죽이게 됐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본인이 새벽 2시에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얘기를 들어봐도 강력팀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 진술이 뭔가 좀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뭐 단순히 뭐 폭행 사건도 아니고 살인 사건인데 그것도 존속살인 사건인데 우발적이라고 해도 어떤 한 순간에는 엄청난 분노나 쌓여왔던 감정이 일순간 폭발하지 않는 이상 이게 쉽게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뭔가 이놈이 숨기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수사팀의 판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의심을 가지고 추궁을 했는데 조 씨 본인은 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만 반복을 해요. 자, 그런데 같은 날 늦은 오후에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 씨가 경찰에게 숨겼던 경악할 만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사망자의 신원은 당시 40세의 유 씨였어요. 조 씨의 친모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유 씨의 몸 안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직전에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사망 직전에 있었던 어떤 폭발적인 그런 범죄의 상황이었다면 이게 뭘까? 애초에 뭐 아들 조 씨는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처음부터 자기가 이제 엄마를 살해했다라는 걸 자백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유 씨가 아들이 귀가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이제 성범죄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조 씨를 강하게 추궁합니다. 너 어머니 몸 안에서 뭐가 검출된지 너 아냐? 정액 반응이 나왔다.
자, 이 말에 마침내 조 씨가 입을 엽니다.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죽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조 씨에게는 존속살인에 강간 혐의까지 추가가 됐고요. 7월 23일에 이제 구속이 돼요. 당시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했지만 한 700건, 800건 가량 되는 사건들을 했는데 제가 사실 다 기억나진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게 있었나?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에 사건 맡았던 형사분이 내가 형사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아들이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사건은 처음 들어본다.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거는 본인이 해본 적도 없고 주변을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밝혔을 만큼 정말 당시에 그 경찰서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치면 친모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 씨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 씨는 어릴 때부터 여동생과 함께 거의 방치되다시피 살아왔다고 합니다. 숨진 어머니 유 씨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요.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했어요. 조 씨가 7살이 되던 해에 가출을 해서 4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어머니의 방치 속에서 조 씨 남매를 돌본 건 친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석공일을 하다가 이제 조 씨가 10살이 되던 해에 암으로 사망을 해요. 조 씨가 이제 11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보험금으로 7천만 원 정도가 나왔었대요. 계산을 해보면 1990년대 후반이니까 큰 돈이죠. 근데 어머니 유 씨가 이 보험금을 들고 또다시 가출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씨는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고요. 검정고시까지 봤어요. 조 씨의 여동생은 이제 2년 전부터 고향을 떠나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었고요. 사건 발생 1년 전인 2008년에 친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조 씨는 고향집에서 다시 만났나 봐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됩니다. 예상대로 함께 산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조 씨가 이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벤트 회사를 다녔대요. 거기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2008년 뭐 이때였다고 해도 사실 월급 8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어머니가 이제 빚을 냈는데 그걸 갚는 데다 계속 이제 들어갔던 거죠, 돈이. 돈이 남아나질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 어머니 유 씨가 게임 중독이 좀 심해서 PC방에서 날을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뭐 게임이나 채팅에 빠지면 일주일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주일씩 PC방에서 지낸다는 게 지금 경제활동을 전혀 이 엄마가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돈을 충당한 건 아들 조 씨였겠죠. 그 와중에 유 씨는 집수리를 하겠다면서 아들 앞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요. 집수리나 좀 했으면 모르지만 이거를 PC방 비용으로 다 써버립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생활의 모든 무게를 지고 간 게 조 씨였던 거예요. 이웃 주민들도 그 어머니는 애를 안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가 다 키웠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자녀들 양육에는 관심을 안 둔 거예요. 처음에 경찰이 이제 그 집에 신고받고 들어갔을 때 마당 상태나 집 상태만 봐도 그동안 조 씨 모자가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심지어 집에는 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그냥 잠깐 자고 비만 피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밥조차 먹지 않는, 밥 냄새도 나지 않는. 참 조 씨가 불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범행에 대한 내용을 빼면 조 씨가 살아온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동정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저지른 그 범죄 행위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조 씨가 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과정에 대한 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뭐 그냥 납득이 안 간다라는 말로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범행 동기에 대한 주장이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방치돼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엄마한테 이제 그 깊은 원망이 이제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만큼 어떤 모성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자신의 결핍이나 상황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끔 안아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머니의 팔을 베고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어머니하고 가까운 관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애착 관계가 좀 잘 형성된 모자 사이에서도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가 아들의 팔베개를 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러면 성폭행의 이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나를 귀찮다고 뿌리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경찰은 범행 당시에 조 씨가 어머니 유 씨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그 어머니에게 쌓인 배신감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고 판단을 해요. 이게 참 그 어떤 사건보다 진짜 끔찍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사건인데, 이 범죄자가 범죄의 동기를 얻기까지의 그런 심리의 과정, 상황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범죄자가 말하는 동기에 우리는 공감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요. 공감을 잘 못하죠. 조 씨의 이런 범행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기를 넘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모성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는 동시에 심리적인 압박감과 분노가 혼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성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유 씨를 조 씨 스스로가 이제 부양을 하고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죠. 전문가는 범행 당시 어머니를 향한 기대와 불만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순간적으로 유 씨가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이어서 범행 전말을 전해드릴게요. 사건 발생일은 2009년 7월 22일 오전 2시경이었어요. 조 씨가 밖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조금 취해서 귀가를 했고요. 어머니 유 씨는 안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김에 이제 자고 있던 어머니 곁에 가서 누웠는데 그 순간, 이건 이제 유 씨의 진술이에요. 어린 시절 엄마가 나를 가끔씩 안아주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엄마한테 안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유 씨가 이제 잠에서 깨면서 아, 왜 이래? 이러면서 핀잔을 줬는데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제 어머니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좀 격하게 하다가 이게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욕구를 느껴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면서도 전에는 그런 느낌을 난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살인으로 가게 된 가정은 어떠냐? 그러니까 유 씨가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이제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조 씨가 갑자기 엄마가 신고하려고 하나?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런 과정 다 이제 본인의 진술일 뿐이죠. 그렇게 조 씨는 어머니가 자기를 신고할까봐 두려워서 뒤따라가서 둔기로 공격을 하고 목 졸라 살해를 합니다. 술 취하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주도 면밀하게 움직여요. 화장실 바닥에 묻어있던 핏자국을 아주 깨끗하게 치웠고요. 시신은 보일러실로 옮겨둡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앞마당에 묻으려고 했었대요. 옆집에 가서 삽이랑 수레까지 이제 빌렸었고요. 근데 도저히 이게 혼자서 유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동생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이제 엄마를 그렇게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 좀 도와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만큼은 자기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한 거죠. 완전 냉담했습니다. 일단 여동생은 무슨 소리냐. 나 당장 친척들한테 이 사실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친구도 자수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범행 5시간 만인 오전 8시경에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112에 전화해서 자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조 씨는 존속살인 및 강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판결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래요. 피고인이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뒤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피고인은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사죄와 참회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 교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상에도 부합한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힙니다. 참 여기서 항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서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여동생이 오빠를 사형시켜달라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범죄자가 늘어놓은 말들만 들었지만 저는 그 가족의 삶, 그 어린 시절 엄마 없이 살았던 그 삶을 함께 살았던 이 여동생의 반응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라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머니에게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묻어버리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조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요. 이후에 전주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고 2년이 지나요. 2011년 4월 23일에 교도소 관계자가 이 재소자들 운동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딱 보니까 조 씨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아마 조 씨는 이제 이 시간을 노렸던 것 같은데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오후 3시경 교도소 운동장 옆 공장동의 처마에서 발견이 돼요. 남겨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원인도 끝내 밝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책감이었는지, 자신에 대한 혐오였는지,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의 삶에는 여기서 살아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던 건지, 영영 이제 어둠 속으로 그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가장 일반적인 추측으로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수사 담당했던 형사에 의하면 체포되고 나서 자책감이 상당히 심해서 되게 많이 괴로워했었다라고 하거든요. 당장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항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고 복역 중에도 계속 그 소리가 자신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겠죠. 일각에서는 뭐 교도소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다들 알잖아요. 너 뭐 하다 들어왔어? 쟤 이거 하고 들어왔대. 퍼지는 거 삽시간이었을 거고 교도소 생활이 편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를 결국 따라갑니다. 친족에 의해서 자행되는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한 집에 같이 사는 직계열 쪽에 의해서 자행되는 그 성범죄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 해 2010년에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되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성범죄의 특징이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드러내면 우리 가족 난리 나지 않을까? 나만 참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닐까? 실제로 드러냈을 때도 이거를 가족 내에서 쉬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가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는 범죄이지만 가족 간에 벌어지는 거는 정말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대하지 말아야 할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